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미국 증시가 정강 후약으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굉장히 상승세가 좋습니다.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까요? 일단은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쨌든 그 빅스텝으로 인했던 투자 심리 악화 이런 부분들이 일단 가장 큰 문제였는데 관건은 이런 악재가 얼마나 빨리 선반영이 되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전일 미국 증시에서 그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긴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세는 이게 정점으로 가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일단은 그 추가 하락을 좀 제한시킨 요인들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반가운 것은 최근에 그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폭이 좀 진정세를 보였다라는 것들이 앞으로는 또 시장도 진정세를 보이게 되고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도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가질 수 있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가 좀 반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하락 전환이 되게 되면서 긴축 우려가 전반적으로 좀 선반영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전강 후약으로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라든지 우리나라 증시가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선반영 가능성 그리고 정점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오늘 코스피는 1.4% 그리고 코스닥이 1.1%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포인트를 일단 회복시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리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투자 심리가 급반전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하락 종목 수가 1000종목이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좀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하락 종목 수가 우위를 보인다라는 것은 매도 심리가 우위를 보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매도 심리가 우위를 보인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승 종목 수가 1000종목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는 좀 반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1월 달부터 하단으로는 2620포인트, 그리고 위로는 2740포인트의 박스권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또 그 박스권 상단으로 이제 또 접근을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2740포인트에서 저항이 아니라, 이 2740포인트를 시원하게 뚫어주게 되면서, 우리가 다 원하고 있는 추세적 상승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 자동차, 그리고 IT 섹터가 좀 2% 이렇게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 상승을 현재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또 상승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상승한 업종들도 또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IT 섹터 같은 경우는 기술주 어떤 진정세 영향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막연한 기대감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어쨌든 미국에 전기차 라인을 증설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좀 호재로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국 시장의 어떤 본격적인 진출 이런 부분들이 일단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미국의 현지 법인이 있는 기업들도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체장비 업종에서 자동차도 강세, 그리고 조선주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수주 소식이 있습니다. 1분기 수주가 어쨌든 양호하게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서 올해도 수주 행진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돈 되는 수주는 2020년 초반,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반영이 되려면 최소 2년이 걸립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철강 같은 경우도 제품 가격 인상이라든지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한 1분기 실적 기대감.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중소형주 철강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전반적 실적 기대감이 작용이 되게 되면서 일단 대부분의 업종이 현재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내장 특징적인 부분까지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지표 중에 하나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꼽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려했던 대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미국의 이 물가 수준, 그로 인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 번 더 좀 분석 좀 부탁드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소비 위축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주식시장을 저도 한 15년 가까이 보고 있지만 참 아이러니컬한 게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이놈의 디플레이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동전 뒤집듯이 반대로 뒤집어서 이제는 반대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좀 많은 것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공급망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늘어난 수요를 대체하지 못하게 되면서 공급망 문제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상승을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물가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들이 작용이 좀 되게 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물가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 화폐 가치와 그리고 상품 가치의 이 갭 사이 이거를 물가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화폐 가치와 소위 말하는 그 인플레이션 그 원자재 가격, 상품 가격 이게 벌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벌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게 되면은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점심값이 갑자기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점심 먹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소비가 위축이 되게 되면은 이 소비와 연관된 어떤 그 제품의 납품이란지 그리고 제조업이란지 생산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많은 전문가들도 언급하고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을 써야 나라의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물가 상승으로 해서 이 소비가 위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 위축에 대한 얘기, 경기 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가치가 오른 것만큼 물가가 올라간 것만큼 화폐 가치도 올려줘야 기존만큼의 소비가 유지가 되고 경기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가 위축이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노트북 같은 일단 스마트 기기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그 최근에도 전기차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누군가 사줘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만약에 소비가 위축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판매라든지 소비가 위축이 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매출에 타격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결국 실적과 연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대형주들의 실적이 안 좋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실적 전망치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하향 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투자하기가 상당히 또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이 되게 되면은 결국 제조업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참고 삼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대로 GDP의 80%가 또 수출입니다.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또 미국 같은 소비 국가들이 소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물가라든지 인플레이션 그리고 빅스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을 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역시 현재 물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이죠.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동결시킬지 인상시킬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일단 4월 달은 동결적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 분위기를 봐서는 동결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4월 달 같은 경우는 매파적인 동결 전망이라는 좀 아이러니컬한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4월 달에 금리 동결을 하겠지만 이 금리 인상을 5월 달에는 할 것이라는 그런 예고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5월달 금통위에서 아마 인상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두 가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수장이 공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을 진행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바뀔 정부에 대한 어떤 물가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이 금리를 움직인다라는 건 아마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동결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FOMC가 5월 달에 열리게 되면서 5월 달에 0.5%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우위에 있습니다. 아마 그걸 기정사실화라 봐도 무방하다고 봐지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축통화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통화이기 때문에 그래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금리 정책을 진행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선제적으로 금리 정책을 진행했는데 이게 환율 상승을 막지 못하고 이게 오히려 금융시장 변동성을 크게 하게 된다라면은 외환시장을 포함해서 금융시장의 어떤 리스크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추후에 뭐 CDS 프리미엄 상승 이런 부작용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연준이라든지 뭐 달러 그리고 유로라든지 이런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통화를 가진 섹터라든지 나라들의 통화 정책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뭐 진행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항상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방어적인 역할을 해왔었던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번에도 5월 달에 FOMC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인상을 하더라도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근거로 해서 저는 4월 달에 이제 동결을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 포함해서 뭐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증시 수급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 국내 증시가 거래량 급감 속에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가 오늘장은 좀 오르죠. 특히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지난달에 비해서 6% 정도 감소했다고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한 14거래일 정도 지수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이 아닌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서 이 배경은 또 뭔가도 궁금하고요. 수급 좀 짚어주십시오. 외국인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수익이 난다라면은 매수를 안 할까요? 우리가 이런 물음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수익이 난다라면은 매수합니다. 그런데 수익이 안 난다라는 건 시장이 안 좋다라고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약세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왜 빠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 약세가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또 뭐냐면 그 증시대금, 그러니까 증시 거래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 8월 달부터 증시는 거래대금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 8월 달부터 그 증시가 3,300포인트를 찍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우리가 원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수익이 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인 매매는 하기 힘들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급등하는 환율도 분명히 부담이 될 겁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매매를 할 때 이 매매 차익도 중요하지만 환 차익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이 상승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외국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뭐 걔네들도 리스크 관리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접근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또 시장 전체적인 매매를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개별 종목 중심의 어떤 제한적인 시장이 좀 제한적으로 또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외국인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고 소극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